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한니언 채널과 믿는 생각 채널에 함께 올리고자 하는데 제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혹시 직접 간단히 소개 가능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살 청년 이철빈이라고 하고요. 현재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 공동위원장 역할을 맡아서 여기저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으면서 또 교회 탐방도 다니고 하는 또 나름의 국회도 가지고 있고요. 네, 좀 교인으로서 어떻게 이 사회를 살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전세 사기 대응 활동도 하고 교회 전반에 대한 좀 또 관심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청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국회에서 토론회 하셨다고 네, 토론회하고 왔습니다. 오셨다고 이야기 네. 들었는데요. 일단은 철빈님은 저와 같은 이제 IVF의 피가 흐르는 분으로서 사실 아주 예전에 간단히 한번 만난 적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그 기억에 이제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은데 공간 관련돼서 네. 뭔가 일을 하는 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왜 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냐면은 저도 이제 길섭교회를 처음 개척을 할 때 교회가 없잖아요. 건물이 없고 그러다가 지금 홍대로 오게 된 게 이게 그 공간을 일요일에 몇 시간만 뭐 대여를 한다거나 이런 거 찾으려고 막 알아보고 있었고 그때 이제 건너 IVF 손님 그 지인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해서 되게 기억이 남았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만났는데 지금 소개했던 대로 뭔가 좀 그 큰 이제 일들이 있었고 그걸 또 소화해 가고 계시는 과정이셔서 살짝 얘기를 제가 듣긴 했습니다. 이 희년함께 예배 주관한 그 예배에 가서 듣긴 했는데 네. 너무 생소한 얘기이긴 해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들어야 되고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신앙을 가지고 이 사회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이 일단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 얘기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함께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 소개부터 조금 더 드리자면 네. 이제 제가 2019년에 그 처음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또 지인분 통해서 그때 이제 길석교회 다니던 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고 19년부터 제가 이제 일을 했던 회사가 그 N스페이스라고 하는 회사명은 N스페이스인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가 이제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공간 대여 플랫폼 서비스거든요. 네, 저희도 그걸로 교회 찾았어요. 그쵸. 처음에 교회 이렇게 좀 아름아름 작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빌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더 반가운 마음도 있었고, 그 회사에서 이제 그 공간 대여 플랫폼 이런 서비스 뭐 그 상담하는 그런 업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서비스에서 또 결제를 하면 그것도 그 공간 운영자한테 정산을 해줘야 되고 하는 이런 전반의 과정을 또 제가 담당을 해서 이제 일을 또 했었고요. 그 이외에 뭐 경영관리 일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또 그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그 쉐어하우스가 있었어요. 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제공하는 이제 사회주택이라는 그런 쪽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또 제가 담당자로서 몇 년 동안 하면서 간단하게 이제 주택 임대 관리업을 좀 몇 년 동안 한 거죠. 원래 전공이 그쪽 있었어요? 원래 전공은 이제 경영학을 전공을 해서 이제 뭐 경영학은 사실 좀 뭐 어디 가나 좀 무난하게 통하는 면도 있다 보니까 뭐 또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했었어요. 이제 주택 운영하면서 또 공간 운영도 하고 임대 관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서울시나 SH공사랑 또 정책적으로 소통할 일도 좀 담당을 하고 연구 영역도 하고 보정 사업도 하고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5년 반 정도 회사에서 일을 5년 했고요. 반. 제가 이제 그 19년 2월에 대학교 학부를 이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19년 3월부터 회사에 출근을 하면서 한 5년 반 정도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이제 몇 달 전이죠. 24년 7월에 제가 뭐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제 또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아주 최근이네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전세 사기 대응 활동하는 거 위주로 해서 좀 개인적으로 또 활동하는 이런 것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도 되게 의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 건물 이런 공간 관련해서 완전 전문가
분이신데 전세요 문제를 직면하셨다는 게 좀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게 처음엔 되게 좀 민망한 일이기도 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전셋집을 구하기 직전에 이제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쉐어하우스에 계속 거주를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이제 한 2년 다 채워갈 때쯤 좀 집에 좀 곰팡이도 생기고 쉐어하우스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또 공간을 공유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또 불편함이 생기고 이제 사회생활 경험도 좀 해봤으니까 이제 나만의 좀 공간을 찾고 싶다라는 그런 좀 필요가 또 생겨가지고 이제 전셋집 계약을 이제 또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저도 되게 꼼꼼히 봤어요. 제가 하던 일이 이제 그 새로 이 쉐어하우스 계약하러 오시면 그 계약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작성 안내를 드리는 게 제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뭐 임대차 계약서 양식 이런 것도 이제 뭐 저도 기본 양식 가지고 이 들어오실 분한테 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보증금 얼마고 임대인의 의무는 이런 거고 임차인의 의무는 이런 겁니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웬만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저도 처음 전셋집을 구하는 거니까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또 자문해 주시는 지인 공인중개사분도 계셨고 그래서 뭐 한 몇 달 정도 이렇게 전셋집 알아보고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제 딴에는 정말 잘 계약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봐도 그 이상으로 잘 구할 수 있었을까?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운이 안 좋게도 이렇게 또 유명한 빌라왕의 이제 사기 피해자가 되면서 지금은 거의 한 3년째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떻게든 해결을 될 것 같지만 이제 이 과정에서 많은 또 어려움과 좀 고통의 시간 이런 것들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했지만 굳이 안 배워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집 전세나 뭐 반전세나 월세 이런 거 할 때 그냥 그 한 2-30만 원 거기 부동산 거기 주고 공인중개사 수수료 드리고 하면은 이거 알아서 다 되는 거라고만 나는 생각했고 나는 이게 아는 것도 없어서 들어도 하나도 뭐 이해가 안 돼. 아직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이 살긴 했는데 사실 이게 다 아시는 분인데도 또 그렇게 듣고 보니까 더 정성을 쏟아서 어쨌든 처음 쉐어하우스 나오면서 이제 알아보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라면 이건 진짜 사회적인 문제가 맞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억울하고요. 그래서 진짜 꼼꼼하게 알아보고 했는데 그리고 저도 또 억울한 게 공인중개사 끼고 또 이제 흔히 복비라고 하죠. 이제 중개 수수료도 거의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내고 법정료율 다 받아가시고 법정 수수료 다 받아가시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뭐 전혀 뭐 전세 사기를 감지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도움을 주시거나 이런 건 또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억울했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마련해둔 그런 전세 계약하는 절차를 정말 꼼꼼하게 잘 살펴서 계약을 했는데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로지 그냥 다 임차인 책임이다. 잘 알아보고 했어야지. 라는 이런 정말 독박을 쓰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불합리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오히려 이제 제가 회사에서 하던 주택 임대 관리가 너무나 좀 정상적이고 모범적이어서 다른 곳은 그렇게 이상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사실은. 그냥 우리 이렇게 했는데 뭐 이제 저희가 회사에서 운영을 하든 이제 쉐어하우스에서는 뭐 보증금 보험 이런 거 다 가입해주고 그 정상적으로 보증금 제때 돌려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또 뭐 보증금 받아서 뭐 이상한 데 안 썼거든요. 안 쓰고 제때 이렇게 돌려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뭐 다 그렇게 하겠지 법적으로 규정된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알고 보니까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엉망인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한 3년 정도 된 거예요? 네, 이제 3년이 다 돼가네요. 처음 그걸 알게 됐을 때
어쨌든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극복했어요? 이게 제가 2021년 10월 딱 3년 전쯤에 이제 첫 전셋집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전셋집 보고 너무 좋다. 뭐 서류도 다 보고 꼼꼼하게 점검해가지고 이렇게 계약하고 들어간 게 2021년 11월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들어갔고 그때도 이제 조금 전문적이긴 한데 이제 보증보험이라고 이 보험을 가입을 하면 만약에 임대인이 나중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이제 국가기관에서 먼저 그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국가기관이 임대인에게서 이 돈을 받아가는 이런 보증보험이라는 뭐 좋은 상품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가입하겠다라는 확약을 받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뭐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가입됐다는 소식도 없고. 보증보험은 선택이에요? 전세를 할 때? 선택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의무 가입 대상이 있어요. 이제 국가에서 공인한 임대사업자로 이렇게 공인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세제 혜택도 받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혜택을 받는 대신에 이제 법적으로 보증보험이라는 걸 꼭 가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걸 알고 또 제가 계약했던 당시에 임대인이 그 국가에서 공인한 임대사업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가 있으니까 뭐 그냥 계약금 뭐 넣고 잔금 넣고 하면 뭐 가입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계속 기다려도 그 가입됐다는 뭐 소식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임대인 측에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가입하셨냐? 보증보험 뭐 지금 나 소식 기다리고 있는데 불안하니까 빨리 좀 알려달라. 라고 하는데 이제 뭐 그냥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보증보험 기간에 이렇게 서류 냈는데 왜 안 알려주는지 모르겠다. 그쪽에서 뭐 심사 건수가 많아서 늦어지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몇 번의 실랑이가 좀 계속 있었다가 처음 이제 전세 사기를 인지를 하게 된 게 2022년 2월에 이제 제가 하도 이제 임대인 이런 소식이 없고 하니까 불안해서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세무서 압류가 떡하니 걸려 있는 거예요. 원래 없었거든요, 계약할 때. 그래서 놀라가지고 임대인한테 전화해서 지금 그 계약할 때는 없었던 세무서 압류가 걸렸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세무서 압류가 걸렸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실 거고 그리고 원래 가입 약속했었던 보증보험은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뭐 질문을 했는데 임대인 측에서는 지금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일시적으로 이제 세금 체납이 됐는데 조만간 변제하고 연락을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보증보험은 나는 서류를 냈는데 왜 가입을 안 해주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임대인하고 통화한 마지막이었고 그때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걸 그때 이제 직감을 딱 하고 여기저기 막 알아봤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서 이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했다는 서류를 받은 내역이 있느냐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임대인이 보증보험 기관에 서류를 제출했다는 접수증만 딸랑 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보증기관에서 보증보험 기관에서는 그럼 뭐 하고 있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소문을 해봤죠. 전화를 여기저기 해본 끝에 거기 이제 보증보험 기관 직원분이 말해주는 게 이 사람 지금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너무 많이 내서 이미 이제 우리 기관에서는 이 사람 블랙리스트로 등재해놓고 이제 가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지금 가입 계속 반려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아시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그때부터 이제 꼼짝없이 이거 진짜 말로만 듣던 전세 사기구나라는 걸 이제 확 인지하고 그때는 이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직장에서 그걸 알았는데 그냥 뭐 직장에서 뭐 어떻게 퇴근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진짜로 손이 막 부들부들 떨려요. 마우스 잡고 이렇게 키보드 일을 해야 되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오만 생각이 정말 다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현실을 부정하고 아 이거 꿈일 거야. 뭐 이거 그냥 시간 지나면 다 자연스레 해결이 되어 있겠지라고 이렇게 현실 부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현실 부정을 하다가도 등기부를 몇 번 여러 날에 걸쳐서 떼봐도 변동이 없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고 아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책을 심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때 조금 더 잘 알아봐서 다른 집을 구했어야 되는데 혹은 이제 내가 이 집을 구한다고 너무 욕심을 부렸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전세 대출도 꼈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한테 지원도 좀 받았고 그러니까 온전히 제 돈만 있는 건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이거 뭐라 얘기해야 되나 그리고 전세 대출 받은 금액도 이제 억대가 넘어가니까 아 이건 그러면 아니 임대인이 돈을 안 돌려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대출은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나? 그러면 뭐나 신용불량자 되면 뭐 나의 앞으로 뭐 커리어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이런 인생 계획은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뻗어나가는데 그걸 이제 답변해줄 사람은 없고 그리고 뭐 어디 말도 제대로 못하겠고 이러니까 너무 그냥 답답한 거죠 혼자 뭐 답답한데 이렇게 막 어디 가슴 답답한데 어디 말도 못하겠고 말하면 또 뭐 누가 그냥 손가락질 할 것 같고 이런 좀 생각이 한 두세 달을 이렇게 그냥 좀 벙어리 냉가슴이라고 이렇게 네, 끙끙 앓고만 있다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이렇게 아르마룸 오픈을 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렇게 조금씩 말을 하고 나니까 좀 낫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이나 이제 뭐 여자친구 이런 좀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가족들한테도 조금씩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는 이제 좀 많이 걱정해주더라고요. 많이 걱정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뭐 좀 용기도 불어넣어주고 하면서는 좀 나아졌는데 그 전까지 혼자서 좀 끙끙 앓던 시간은 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거의 한 3개월 정도. 네, 한 3개월 정도는 혼자 정말 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지금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제 네. 저도 전세집 구할 때는 이 전세집을 구하고 혼자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제 나만의 공간을 꾸렸다는 게 이제 정말 나도 독립을 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게 하나가 있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전세 계약이 완료될 쯤에는 이제 또 결혼 이런 거를 좀 준비해서 좀 앞으로 또 더 나은 삶을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되게 중요한 좀 단계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로 이탈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간략히 간단히 찾아봤는데 보니까 청년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한 70% 넘는다고 들었던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 30대 분들이 영끌을 해서 하면은 전세가 한 2억에서 뭐 4억 그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까지도 갑니다. 네, 조금 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20대가 사실 20, 30대가 딱 감당하기 쉽진 않지만 어쨌든 대출도 받고 막 해서 한 자기 인생의 모든 거를 이제 해서 가장 소중한 선택을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의 퍼센티지가 70%가 넘는 거다 보니 네. 이렇게 딱 마주했을 때 이거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인생 경험도 사실 많지 않은데다가 그런 큰 돈을 이렇게 모아본 적도 없고 이렇게 갑자기 그냥 빚을 낸 건데 그걸 또 잃어버렸다는 게 네. 거기서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조금 몇 달간 혼자 끙끙 앓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상황이 되면. 그쵸.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래도 좀 빨리 알린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근데 그 피해자들 중에 상당수는 이게 몇 년이 지나도 주변에 말을 못하고 그냥 뭐 아름아름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게 참 그 사람마다 좀 많이 상황이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정말 가까운 가족이니까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는 말을 못하고 오히려 뭐 제3의 전문기관 이런 데에다가 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뭐 받는 그 도움의 손길이 그렇게 막 마땅치는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 기준으로 이제 가장 최근의 자료가 이제 8월 21일 이때 그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그때 자료 기준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인정된 공식적인 피해자만 2만 명이 넘었고 그 중에서 한 74% 정도가 2030 청년 40대 미만의 그 이제 뭐 가구들이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한 4분의 3 정도 이 사람들이 뭐 전세 사기 이렇게 당했는데 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 대부분은 이제 정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람들 뭐 대학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좀 자기 자본 조금만 가지고 나라에서 승인해주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집을 구했는데 내 통장에는 들어온 적도 없었던 이런 대출이 어느 순간 나의 채무로 남아버리고 그리고 보증금은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들 중에 한 70% 정도는 또 내가 이 집에 이미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전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이 되면 이제 경매가 끝났을 때 저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거의 못 받아요. 그러니까 돈도 잃어, 대출 채무는 떠하나, 집도 잃어. 거기에다가 사는 동안에는 또 집에 뭐 갖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집에 누수가 생겼다거나 곰팡이가 생겼다거나 뭐 보일러가 고장났다거나 아니면 집 건물에 뭐 엘리베이터가 안 된다라거나 이랬을 때 사실은 임대인이 그걸 수선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도 뭐 임대인이 뭐 돈도 안 주는 마당에 이런 시설물을 고쳐줄 리가 없으니까 그 책임을 또 임차인이 또 떠안아야 되는 이런 정말 거의 한 사중고라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뭐 누구라도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특히나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이런 좀 어려움을 겪고 다시 극복을 해보고 이런 경험 자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도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이거 어디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야말로 처음에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는 분노도 했다가 그 분노의 대상이 뭐 남에게 향할 수도 있고 본인에게 향할 수도 있죠. 자책도 하고 그러다가 현실 부정도 하고 이러다가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지고 숨어요. 어딘가 안 보이고 그리고 이런 현실을 또 견디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뭔가에 또 의존을 하기도 합니다. 술, 담배라든지 아니면 뭐 잠이 안 와서 수면제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건강도 망가지고요. 관계도 망가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뭐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런 거 제대로 하기 힘들죠. 힘드니까 뭐 취직하거나 퇴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좀 진짜 가슴 아픈 경우인데 이 신혼부부거나 아니면 결혼은 안 했지만 뭐 결혼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동거를 하는 커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 서로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좀 봐요. 그러니까 야, 네가 이 집 계약하자 그랬지. 뭐 이러면서 책임을 떠넘기면서 싸워요. 헤어지기도 하고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도 막 보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슬픈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조금 있는 거 뉴스를 조금씩 보긴 하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지금까지 총 8분의 그 전세 사기 피해자분이 이제 사망하셨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사실 알려지지 않은 케이스까지 합치면 10명 훌쩍 넘을 거고요. 지금 뭐 2023년 2월에 저기 인천 미추홀구의 피해자분이 유서 남기고 이렇게 좀 자살을 택하신 이후에 총 8분의 피해자분들이 나오셨는데 저는 그분들이 희생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요. 이게 전세 사기로 인해서 이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 정말 스스로 그 자살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몸이 버티지 못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다 자살을 하신 건 아니고 유서를 남기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한 초기에 한 3분 정도 이렇게 연달아 발생하셨고 그리고 4번째 돌아가신 분은 이제 그분은 굉장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셨는데 예, 대출 때문에 이제 전세 대출의 이자가 또 막 한 2배로 오르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투잡 쓰리잡 이렇게 뛰시다가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그렇게 몸이 건강한 편은 아니셨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뭐 과로사로 이렇게 또 돌아가시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회복하려고 더 열심히 분투를 하는데 이게 빚이라는 게 터지는 속도가 있으니까 이게 그죠. 노동으로 안 되는 그런 벽을 계속 느낄 때 일단 무력감을 이제 느끼게 되겠네요. 네, 뭐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무력감, 분노, 우울감, 뭐 허탈함, 자책감, 뭐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네. 아무튼 철부님은 이 과정을 그래 어쨌든 좀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조금 극복을 하시면서 아직도 뭐 다 극복은 아니시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거를 아예 지금 회사도 최근에 나오신 게 아예 전면적으로 뛰어드는 뭐 활동을 하기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거 계기 그런 게 혹시 있어요?